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오늘까지 수도권에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충남, 태안, 당진 등 서해안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하루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6번째 기록 경신인데 정부는 전력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부산의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에 지름 4m, 깊이 3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고령의 류머티즘 환자에게 병원약을 먹지 않아도 완쾌할 수 있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판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약 대신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70대 할머니가 숨졌는데 가족들은 업체가 효과를 과장해 치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동부 공격을 강화하며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는 날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조 시기가 겹치는 중부 서해안에는 폭풍 해일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태풍은 약화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 종다리는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채 서해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태안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고요. 경기 남서부와 강원, 경남 남해안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중부 서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족이라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중부 많은 곳에 1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태풍 종다리가 이제 열대 저압부로 약화가 됐지만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폭풍 해일특보도 역시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YTN 재난보도 시스템으로 전국 CCTV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모습인데요. 도로를 보면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좀 고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이 이제 사방으로 튀면서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빗물을 가르면서 달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덥고 습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면서 당진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모습인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차량 헤드라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도로의 갓길에도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고요. 차량들이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함께 보실까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입니다. 네, 화면상으로도 이 빗줄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이곳도 역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차들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옆으로 또 물보라가 이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도로 옆 바닷물에도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저희가 CCTV 화면으로 지금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요. 육안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리를 지나실 때는 비는 물론 강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인천의 또 다른 지역 CCTV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 서운 분기점 부근인데요.
CCTV 화면상으로 지금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차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화면에도 빗물이 군데군데 맺혀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출근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도로에 있는 차량의 통행도 많아졌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빗물도 많이 튀고 있고 지금 비 때문에 빗 번짐 현상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열대저압부 중심이 경기 서해안으로 북상을 하면서 수도권은 오전까지 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백중사리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 또한 가장 높을 것으로 예고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자, 빗물이 많이 고여 있는 상황이라서 출근길 운전하실 때 특히나 빗물이 보이면은 속도를 줄이시고 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울 모습도 한번 CCTV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남단의 모습인데요. 이곳도 노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젖어 있습니다. 차들도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로 곳곳에 빗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고 또 물보라가 역시 차들 바퀴 옆으로 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고 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출근길 빗길에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YTN 재난보도 시스템으로 현재 호우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고온 다습한 열기에 어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네, 올여름 들어서만 벌써 6번째 기록 경신인데 정부가 전력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폭염을 식히기는커녕 한증막 더위를 몰고 오면서 전력 수요가 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에 어제 오후 5시에 최대 전력 수요는 97.1기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은 된 반면에 호남의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낮아져서 수요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행히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8.2기가와트, 예비율은 8.5%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 5시와 6시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연달아 최대치를 경신하며 하루에 2번이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가 벌써 6번이나 최대치를 경신하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력 설비에 고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도 22일까지는 높은 전력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를 준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당대표 회담에 앞서서 여야가 각각 3가지 의제를 내걸었습니다. 공통으로 민생이라는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동이 갑자기 연기되는 등 회담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이나 청문회 같은 정쟁 정치 중단과 함께 민생 대책,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 개혁 등 3가지 제안을 공개한 게 발단이 됐는데 이에 민주당이 언론을 통해 의제를 공개하고 회담 생중계 가능성까지 발표한 건 예의가 아니라며 실무 회동까지 미룬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충분히 제안해 볼 수 있는 문제들 아니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받았습니다. 회담 의제를 둘러싼 기싸움도 팽팽합니다. 양당 모두 큰 틀에서 민생을 논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세제 개편안을,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25만 원법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논의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25만 원 관련해서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 좀 하고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생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제2요구로 2차례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까지 3가지를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을 하자. 그리고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했으면은 대표가 된 다음에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뇌관은 최상병 특검법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에 이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두는 듯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사전 모의든 사후 모의든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이든 다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여당은 모처럼 대화의 장인 만큼 민생 위주로 대화하는 게 맞다면서도 특검 얘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건 아니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대화의 장에서는 이런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자 하는 것은 좀 발전성이 없지 않나. 실제 회담에선 지구당 부활같이 이견이 적은 사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쟁점 사안은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여야는 전체 사기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뜻을 모아 합의한 민생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 구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계속된 협상 끝에 마침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안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물꼬가 트인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건데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수해온 민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을 경우 등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안을 국토부가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야당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은 피해 구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정부안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민주당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 이번 개정안은 또 보증금 한도를 높여 최대 7억 원의 전세 보증금 계약자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추후 제도 보완을 위해 6개월마다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대로 통과된다면 강대강 대치만 거듭해온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하는 민생 법안이 됩니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빈손국회 오명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제2요구권이 행사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를 열고 TMF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을 공개합니다. TMF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이 1분기 임금글로 일자리 동향을 공개합니다. 일자리 동향은 한 명당 2개 이상으로 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자 위주의 통계청 고용 동향과는 다른데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 일자리는 복수로 개선됩니다. 또 근로기간을 환산하기에 한 달 동안 15일만 일했다면 일자리는 0.5개로 봅니다. 관세청이 8월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앞서 8월 초 열흘 동안의 수출은 효자 품목 반도체와 또 승용차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6.7%가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세대에서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1,3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3%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 전환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를 낮추고 비급여 의료 의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도록 개편한 보험으로 지난 2021년 7월 출시됐습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 없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트럭과 버스 등 모두 7대가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사건 소식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전면이 심하게 부서진 채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고 도로 주변에는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8톤 트럭이 앞에 있던 버스를 제치려다 마주오던 반대 방향 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는 충격이 심하지 않아 승객들은 부상을 피했습니다.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이렇게 연세로 이렇게 추돌을 한 거예요.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추돌하다 보니까 앞에 쫙 밀고 이렇게 나가버렸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이 뻥 뚫려 있습니다. 주변은 통제됐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감전동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 지름 약 4m, 깊이 3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구청은 복구가 끝나는 대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교동 6층짜리 고시원 건물 2층에서 한밤중 불이 났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방 안에 있던 대형 배터리에서 시작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제 배터리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측이 무슨 오토바이 배터리냐 무슨 배터리냐 그 방송이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경남 남해군 미조면 육지와 섬 사이 해상에서는 예인선이 끌던 바지선 구조물이 송전탑 전선을 끊어 조도와 호도 두 섬 주민 50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해경과 남해군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5분쯤 경기 김포시 대곤면에 있는 포장용 상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건물 한 개 동이 모두 탔고 주변 일부 건물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투입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큰 불길을 잡고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령의 류머티즘 환자에게 병원약을 먹지 않아도 완쾌할 수 있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판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70대 할머니에게 전립선 보조제를 팔거나 또 상태가 악화했는데도 판매한 제품을 계속 권했습니다. 병원약을 끊고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할머니는 결국 숨졌는데 경찰은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유세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너무 손쉽게 하고 있었던 병원 치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었는지, 얼마나 아니라는 생각들이었는지, 얼마나 이치한 행동이었는지 아시게 될 거다. 병원 치료가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조기 치매도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게 도핑 테스트까지 다 마친 거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나. 병원에서 처방하는 혈압약은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만 특정 비타민을 먹으면 조기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다단계 업체의 강연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류머티즘과 고혈압을 앓던 70대 여성 A씨도 이들의 타깃이 됐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병원 약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A씨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결국 A씨는 건강보조식품을 300만 원어치 넘게 구매해 병원약 대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검사를 받는데 검사 결과 나왔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가셨는데 불과 3달 만에 이제 검사한 결과가 너무 나빠지니까 당뇨도 너무 올라갔고 류마티즘 그 염증 수치도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래서 어머니한테 심지어 전화도 하셨대요, 병원에서. 이런 A씨에게 업체는 건강보조식품을 계속 권했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하니 대변으로 더 빼내야 한다며 구매한 제품을 먹어보라고 하고 배뇨 문제로 고생하자 전립선 보조제를 패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는 A씨가 업체 말을 듣고 눈 수술까지 취소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머니한테 이게 판 게 이 소팔메토를 팔았더라고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못 먹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낳고 뭐 이거를 다 낳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밝히시라. 그 전까지는 뭐 얘기하지 말라. 병원보다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A씨는 폐혈관이 터져 의식을 잃었다가 지난 6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다단계 업체가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효과를 과장하고 A씨의 치료를 방해해 상태가 악화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당뇨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요. 증거도 있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임상실험을 해서 나온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갖고 오라고요. 증빙 자료를 갖고 오라고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제 동생 범죄를 만들겠다라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A씨 가족으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A씨가 숨진 이후에도 강연과 SNS를 통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전기차가 저렴한 건 국가 보조금 때문이기도 하죠. 유럽연합 EU가 이를 문제 삼아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추가해 최고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비아디 등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앞으로 관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추가 폭은 17.0에서 36.3%포인트. 현행 관세율 10%에 더하면 최소 27.0에서 최고 46.3%일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관세 폭탄을 때린 겁니다.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적다며 9%포인트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협상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지난 6월에 예고한 것보다 추가 관세율을 조금 낮춘 이유입니다. It is for China to propose a solution that is WTO compatible and that addresses the issues and subsidies, illegal subsidies as we see them.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EU의 추가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EU의 조치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가 하면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도 취했습니다. EU가 내놓은 추가 관세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게재된 뒤 시행됩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상향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수도권에 비가 강해지면서 오전 5시 바들기에 평택과 화성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같은 시각 서울과 인천, 과천, 안성 등 경기 남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태안과 당진 등 충남 서해안에는 호우경보와 폭풍 해일 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열대저압부의 중심이 중부 서해안 주변으로 북상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태안과 서안 등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부로 유입돼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지금은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이른바 백중살이 기간인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인천 소래포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지금 홍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 소래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와 만조로 인해 이곳 해수면 높이도 크게 올라온 상황인데요. 또 비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만큼 오늘 하루 해수면 높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1년 중에 바닷물 높이가 가장 높아진다는 이른바 백중살이 기간입니다. 남해안은 어젯밤에서 오늘 밤, 또 서해안은 오늘 새벽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게 올라올 전망인데요. 해양수산부는 이번 백중살이 기간에 인천과 군산, 마산과 제주 등 전국 20곳에 침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 소래포구는 내일 새벽 6시 반쯤 바닷물 높이가 최대 967cm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오늘 새벽 5시부터 인천과 경기도 시흥 김포, 충남 태안 보령, 전북 고창 부안 등에 폭풍 해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바람과 파도로 바닷물이 더 높게 차오를 수 있어서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태풍 종다리로 인한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까지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전국에서 차량 16대가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소방당국도 어제 오후 4시까지 침수된 주택과 차량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구조하고 40곳에서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경주시 불국동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주민 6명이 근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가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국립공원 4곳 53개 구간과 둔치 주차장 20곳, 산책로 277곳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소래포구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충남 태안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곳 대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도 약하게 불고 있는데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어서 금방이라도 강한 비가 쏟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충남 태안과 서산, 당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세종과 부여, 청양 등 10개 시군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태안에는 90.5mm, 서산 59mm, 당진 33mm의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태안에는 시간당 55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충남 태안에는 산사태 경보가, 서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충남 소방엔 정전과 배수작업 요청 등 9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천군에선 바닷물 원류로 서도초등학교 앞 해안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나 해안가 저지대, 굴다리, 하천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지만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내륙에는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폭풍 해일 특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위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태풍 종달이 어떤 상태이고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태풍 종다리는 어젯밤 9시 40분쯤에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하부로 약해졌어요. 하지만 열대 저하부로 약해졌다고 해서 비구름이 약해진 것은 아니고요. 비구름은 오히려 새벽 들어서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충청도와 경기도 서해안 이쪽인데 열대 저하부도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도 조금씩 움직여서 한 1시간 전만 해도 지금 충청남도 해안 지방에 시간당 5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 현재는 경기도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곳곳에 돌풍이 불고 낙뢰가 치고 있습니다. 이번 종다리 태풍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번 태풍 종다리 물론 열대 저하부로 약해지긴 했지만 태풍일 때보다 오히려 열대 저하부로 바뀌면서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힘 자체가 태풍과 열대 저하부의 경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 종다리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수원 해역에서 발생을 했지만 우리나라 상층부에 있는 고기압 때문에 발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약해지기 시작해서 밤에는 열대저하부로 약해졌는데 비구름을 아직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비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렸듯이 높은 너울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안에서는 오늘까지는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태풍이 이제 열대 저하부로 바뀌었고 세력이 조금 약화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럼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태풍의 기준은 초속 17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중심 최대 풍속이. 근데 현재는 그거보다는 훨씬 약해져서 태풍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태풍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용돌이 일종인데 소용돌이라는 것이 결국은 많은 비구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구름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전망으로서는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부터는 아예 고정이 되면서 이제 비구름의 모습만 남고 힘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 그리고 해안에서는 너울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태풍이 저기압으로 약해져도 역시 저기압이라는 것이 이제 중심으로 많은 공기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강할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험한 거는 이렇게 바람이 평균적으로 쭉 부는 바람보다 순간적인 돌풍이 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피해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순간적인 돌풍 때문에 피해가 나는데 현재는 한 초속 20m 가량의 돌풍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비는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돌풍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 또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죠. 비가 지금 시간당 50mm면은 굉장히 강한 비예요.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거기 앞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비가 현재 이제 경기도 쪽으로 몰려와서 경기 남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예상 강수량을 보면은요 전국적으로 한 최대 100mm 가까운 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비가 그냥 쭉 이어지는 것보다는 곳곳에 시간당 한 50mm의 비가 이어지는 형태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열대 저하부로 약해져서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 비구름 뒤에 또 비구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비가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주로 이제 수도권에는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내일은 이제 남부보다는 중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열대저하부의 영향을 받는 이 비구름들이 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열대저하부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좀 영향을 줄까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경기도 서해안, 경기 남부지방에 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후에는 이제 열대 저기압, 저압부가 이제 완전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비구름이 멈춘 상태에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열대 저압부, 종다리의 고비는 오늘 오전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해안 지역 특히 너울, 돌풍 주의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지금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폭풍 해일 특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기도 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너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안가겠죠. 현재 이제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서해안 쪽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백중사리 기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밀물과 썰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이 평소에는 한 9m 정도 되는 그 현상이라면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서해안에 나가 있는 기자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950 뭐 이렇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cm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평소에는 해수면이 가만히 있다가 50cm가 갑자기 높아지는 마치 그 해일처럼 그렇게 높아지는 형태를 갖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동안에 이제 평균 정도의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물이 높아진 거니까 물이 높게 밀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저지대 해안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백중사리 기간에 더해져서 이 저기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이 서해안 해안 지방에는 침수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서해안 저지대 그리고 조업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지금 기록적인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친 게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 태풍이 폭염과 열대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좀 시원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사실은 태풍이라는 것이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상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해서 그냥 뭐 남쪽이라는 게 좀 더운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더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중부 일부 지방의 기온이 39도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데 태풍이 지나게 되면 사실은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은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면 이제 시원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형태는 그렇게 평범한 태풍 갖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태풍이 지나도 갑자기 확 시원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뚜렷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나마 여러분들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위 때문에 거의 31일째 지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연속으로 기록인데 이런 열대야가 멈추려면 결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다음 주 후반쯤에는 이제 일부 도심은 워낙 열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어컨도 많이 켜고 그다음에 더운 공기가 남아 있고 해서 열대야가 당장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 외곽이라든지 조금 더 녹지가 많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열대야가 조금씩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태풍이 물러간다고 해서 기온이 크게 오늘과 내일은 비가 오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지만 떨어진 이후에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8월 말까지는 조금 한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대야도 아마 서울 지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온 예보로만 따져도 5일 이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종다리의 영향으로 태풍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늦여름에서 가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다른 태풍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할까요? 태풍은 이제 7, 8, 9월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8월과 9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9월쯤 되면 좀 있으면 8월 말에서 9월에 오는 말하자면 가을 태풍이라고 하는 태풍들은
우리나라 주변의 공기 성질이 차이가 큰, 말하자면 이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의 차이가 심해지거든요. 그만큼 격렬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루자라든지 태풍 매미가 각각 8월 말에서 9월 초에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또 그 9월에는 태풍의 길이 열리는 이유가 그동안에 여름철에 더위를 몰고 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좀 빠지거든요. 동쪽으로 빠지면 이 태풍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물러나면 그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부근에 영향을 멈춰 있으니까 결국 그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초에 9월이 되면 우리나라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태풍이 9월이 되면 전형적인 태풍이라면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뭐 영남 해안이나 이런 쪽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간에 강한 태풍이 발달해서 오게 되면 전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비, 이번에 태풍 동다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태풍이 더 올 수 있는 만큼 대비를 만전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위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폭염과 함께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녹조가 수도권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마저 뒤덮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조 제거선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등 식수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폭염은 계속되고 또 여기에 가뭄까지 겹쳐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숲에서 페인트라도 흘러나오는 듯 초록색 물이 호수로 번져나갑니다. 수도권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에 녹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식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나쁩니다. 충청 지역 상수원인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에는 1리터에 남조류 세포 10,000개 이상일 때 내려지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낙동강 해평과 강정 고령 등엔 한 단계 아래인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그나마 최근 대청호와 보령호의 남조류 세포 수가 조금 감소했지만 진정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녹조 제거선을 팔당호 등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댐 물을 방류해 녹조를 쓸려 내려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장마 뒤에 소나기 말고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낙동강 운문댐은 이미 가뭄 관신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아직은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녹조 발생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이어지는 등 주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수심 깊은 곳의 물을 취수장으로 끌어가도록 하는 등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태풍 9호의 영향으로 수증기가 일본에 대량으로 유입돼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풍을 동반한 기습호우와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또 4만 가구에 육박하는 세대가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늦은 오후 무렵 앞을 분간하기 힘들 만큼 거센 빗줄기가 몰아칩니다. 자동차는 바퀴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긴 채 주행하고 보행자도 물바다가 된 인도를 간신히 지납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지하철역에서 하염없이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하는 태풍 9호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간토 지방을 비롯한 일본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기습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めちゃめちゃ降ってて、車から降りてコンビニ行くんですけど、そのちょっとの間でもだいぶビチャビチャみたいな感じで、シャワー浴びてるみたいな感じでしたね。
도쿄 등 도심부에서는 벼락도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39,400여 세대는 전력이 끊겨 열대야 속에 에어컨 작동이 멈추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もうびしょびしょ。あとどのくらいで復旧するのか。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토사 붕괴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이후에도 대기 불안정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날이 개더라도 날씨가 급변하면서 기습호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습해진 공기 탓에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열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 열사병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관문인 신치도세 공항에서 가위가 분실되는 바람에 237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반쯤 신치도세 공항 보안 검색 장소 근처 상점에서 가위를 분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가위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내는 물론 공항 내에서도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보안 검색이 중단됐고 이미 검색을 마친 승객들까지 재검색이 진행됐습니다. 케냐에서 여성 4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체포돼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용의자가 쇠창살을 끊고 달아났습니다. 무함마드 아민 케냐 경찰 범죄수사국장은 연쇄살인 용의자 콜린스 주마이 씨가 함께 수감되어 있던 불법 체류자 12명과 현지 시간 20일 오전 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마이 씨는 지난달 수도 나이로비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10명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에두아르노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필리핀 해경 선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합법적으로 작전 중이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령 생존자인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가 117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모레라의 가족들은 SNS 계정을 통해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평화롭고 고통 없이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고 부음을 알렸습니다. 지난 1907년 3월 4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레라는 지난 3월 117살의 생일을 맞았는데요. 기네스 기록에 세계 최고령자로 공식 등극되어 있습니다. 모레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계 최고령자 타이틀은 올해 116살인 일본인 이토우카 토미코가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네, 이혼한 아버지가 아들의 억대 교통사고 보험금도 안 주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까지 내렸지만 아버지는 감감무소식인데요. 법원의 판단도 통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살 때 아버지 차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친 18살 A군. 어려운 가정 형편에 힘겹게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1년여 뒤 아버지는 A군 앞으로 나온 상해보험금 3억여 원을 가져갔고 얼마 뒤에는 어머니와 이혼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귀가 한쪽이 안 들려가지고 그게 너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아버지가 보험금으로 저를 치료를 받게 해주고 간호해줬으면 그래도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경증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후 어머니에게 50만 원씩 드문드문 보내주던 양육비도 5년 전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A군은 지난 2018년 아버지를 상대로 보험금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도 내려졌지만 아버지는 주소를 옮겨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아빠 이름으로 통장이나 그런데 거의 돈이 없고
A군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압박 절차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기고도 또 다른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하는 지금의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양육자에 대한 책임을 좀 무겁게 보는 추세이긴 한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양육비가 절실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밖에서는 많이 논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들이 이제 구체적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쪽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잇따르는데 이혼 가정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높이 100m의 국기 계양대를 설치한다고 발표를 해서 국가주의 논란이 일었던 국가상징 공간과 관련해 서울시가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간 조성에 찬성하는 의견이 59%를 차지했는데요. 자유와 평화라는 주제로 국민 공모를 통해 디자인과 설계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대형 큐브가 세워져 있습니다. 광장 전체가 푸른 녹지로 뒤덮여 있는가 하면 한글의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훈민정음 조각이 전시돼 있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가상징 공간 조성에 대해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받은 시민 의견은 모두 522건. 6대4의 비율로 국가상징 공간 조성에 찬성하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40% 이상이 국가상징 공간에 적합한 상징물로 태극기를 꼽았고 무궁화와 나라 문장, 국세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무래도 태극기를 활용하는 게 제일 아마 상징물로서는 설득력이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태극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유연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라는 주제로 국가상징 공간의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설계 시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의미를 갖다가 공유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다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필요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는 서울시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프로야구 LG가 3중살로 체면을 구기면서도 8회 말 오스틴의 짜릿한 적시타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한편 삼성의 원태인은 완벽투로 시즌 12승을 수확하면서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3관왕 양궁 임시현이 시구나들이로 힘을 듬뿍 실어준 경기. 저의 좋은 기운이 오늘 LG 우승까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정말 기운을 받은 걸까? 2대2로 맞선 3회 말 LG 신민재가 볼넷을 얻어내며 SSG 앤더슨을 흔들었고 오스틴은 3루수 키를 넘기는 절묘한 안타로 최정을 고개 숙이게 했습니다. 무사 1-3루 LG가 득점을 예감하던 순간 하지만 문보경 땅볼이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최정이 잡아서 2루 또 1루에 이어 홈에서 신민재까지 잡아내며 SSG가 짜릿한 트리플 플레이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3일 롯데전에서 시즌 1호 3중사를 만들었던 LG가 이번엔 희생양이 된 겁니다. 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주자 2명과 타자 주자까지 총 3명이 모두 아웃카운트로 바뀝니다. 체면을 구긴 LG는 하지만 8회 말 타점 1위 오스틴의 방망이로 짜릿한 역전승을 챙겼습니다. 노경은을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때리며 3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삼성 원태인은 완벽 역투를 펼쳤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으며 무실점 호투했는데 3회 빼곤 모두 3자 범퇴였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원태인이 12승째를 챙기며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삼성은 4연승 2위를 지켰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출범 6년째를 맞은 프로당구 PBA 투어 첫 해외 대회가 당구 열기가 뜨거운 베트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4대 천왕 산체스는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며 해외 투어 첫 초대 챔피언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PBA 프로당구 투어 첫 해외 대회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현지 예선 등을 통해 합류한 와일드카드 27명을 포함해 남녀 192명의 선수가 출전해 우승컵을 놓고 경쟁합니다. 국내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국내파 선수들의 각오는 새롭습니다. 베트남은 또 제 시합에 있어서 가장 또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와서 항상 성적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더 좋은 성적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일단 1라운드를 통과하자라는 생각을 아직도 항상 가지고 있고 1라운드만 통과하면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날 경기에서는 벨기에의 레펀스, 튀르키예의 강자 초클루가 베트남 선수를 나란히 이기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4대 천왕 스페인의 산체스도 항구 집중하며 경기한 끝에 이만섭의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산체스는 우승할 수 있는 대회를 하나만 택하라면 이 대회를 택할 것이라며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I don't mean to be number one, but I'm used to play worldwide tournaments and play finals and semi-final with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So I want to prove myself here also. PBA 첫 해외 투어는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밤 각각 여자부와 남자부 초대 챔피언이 가려집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네,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는 전 거래일보다 1.45% 오른 698.5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이전 최고가인 지난 7월 7일의 690.65달러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넷플릭스의 최근 주가 상승에는 오징어 게임 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